육중한 가죽신이 마당의 흙바닥을 지시기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게 잘 익은 홍시 하나가 무참히 터져나갔다. 쩍하고 갈라진 껍질 사이로 꿀물처럼 끈적한 주황빛 과육이 튀어올라 거친 흙먼지와 뒤섞이는 그 참혹한 광경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내장이 파헤쳐지는 듯 선명하고도 끔찍했다. 아이고 나으리, 이 무슨 날벼락이옵니까? 우리 아들은 법 없이도 살 위인이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흙바닥을 기어가며 포졸의 다리춤을 붙잡고 절규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다. 억세게 떠밀려 나동그라진 노파의 눈앞에는 방금 전까지 아들의 입에 넣어주려 했던 그 탐스럽던 홍시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곤죽이 되어 차가운 가을 땅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과일 쪼가리가 아니었다. 가난한 살림에 입 하나 덜어보겠다고 끼니를 거르면서도 글익는 아들의 목을 축여주기 위해 감나무 꼭대기에서 까치밥으로 남겨두었던 어미의 붉은 심장이었다. 마당을 가득 메운 관군들의 섯을 퍼런 창검 위로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휘몰아치며 마른 낙엽들을 허공으로 흩뿌렸다. 죄인 김진사는 듣거라. 내 놈이 역적의 무리와 내통하여 국기를 문란케 하고 임금께 올리는 상소문에 불온한 문구를 넣어 민심을 현혹했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한다. 포도대장의 우렁찬 호령이 좁은 초가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무릎 꿇려 있던 선비 김진사는 헝클어진 상투 사이로 피 맺힌 눈을 들어 억울함을 토했다. 천부당 만부당 하오 소생은 그저 성현의 말씀을 읽고 백성의 곤궁함을 글로 적었을 뿐 영모라니 가당치도 않소. 내 목을 칠지언정 늙으신 노모에게는 손대지 마시오. 그의 외침은 처절했으나 권력의 앞잡이들에게는 그저 죽어가는 짐승의 단말마에 불과했다. 놈들은 김진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짐짝처럼 거칠게 끌어일으키며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어서 끌고 가라. 의금부로 압송하여 문초를 시작할 것이다. 아들이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노파는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가슴을 쥐어뜯었다. 평생을 남의 집 바느질과 밭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도록 고생하며 키운 자식이었다. 과거 급제는 고사하고 그저 벼슬길에 나가지 않아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빌었던 외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끌려가다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다. 대문 밖까지 질질 끌려가는 아들의 집신 한 짝이 벗겨져 뒹굴었고 노파는 엉금엉금 기어가 그 신발을 가슴에 품고 목 놓아 울부짖었다. 상원아, 상원아, 내 새끼야. 이 어미를 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겁에 질린 눈빛을 보낼 뿐 서슬퍼런 관군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은 흙먼지 속에 희미해져 갔고 이내 요란했던 말발굽 소리마저 산모퉁이 너머로 사라지자 초가마당에는 죽음보다 더한 정막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노파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멍하니 바닥에 지시겨진 홍시 자국에 고정되어 있었다. 붉은 과육은 이제 검게 변해 파리떼가 윙윙거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밥상 하나가 엎어져 있었다. 오늘 아침 아들이 어머니, 오래 감은 유난히 달 것 같습니다. 라며 빙그레 웃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노파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찢어지게 가난하여 고기 반찬 한 번 배불리 먹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글 공부하느라 밤늦도록 책장을 넘기는 아들의 구분 등 뒤에서 기름 아까운 줄 모르고 호롱불 심지를 돋워주던 그 평온했던 밤들은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꿈이 되어버린 것인가. 노파는 떨리는 손을 뻗어 흙 묻은 홍시 껍질 조각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미끌거리는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마치 아들의 식어가는 체온을 만지는 듯하여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였다. 끝한 마당 한 구석,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감나무 꼭대기에 붉은 점 하나가 노파의 흐릿한 눈에 들어왔다. 관군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장독대를 깨부수고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집어 던지는 통에 모든 것이 파괴되었으나 기적처럼 감나무 가장 높은 가지 끝에 매달린 홍시 하나만은 그 난리통에도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빛을 받아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그 홍시는 마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노파에게 보내는 마지막 희망의 신호처럼 보였다. 노파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감나무 아래로 다가갔다. 굽은 허리 때문에 고개를 젖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래, 저것이다. 저것만큼은 놈들의 발에 짓밟히게 둘 수 없다. 노파는 헛간으로 가서 긴 대나무 장대를 찾아들었다.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장대를 놓치기를 수십 번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어이 장대 끝을 그 붉은 열매에 갖다 대었고 조심스럽고도 신중한 손놀림으로 홍시를 가지에서 떼어냈다. 툭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홍시가 노파의 치마폭으로 떨어졌다. 혹여나 터질세라 황급히 받아든 홍시는 아기 엉덩이처럼 부드럽고 따스했다.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러운 껍질 손에 쥐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꽉 찬 과육.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보다 더 아름다웠다. 노파는 홍시를 양손으로 감싸쥐고 볼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상원아, 이 어미가 이걸 가져가마. 춥고 어두운 감옥에서 떨고 있을 내 입에 이 달콤한 것을 넣어주러 가마. 한양 의금부까지는 좋기 1000리가 넘는 길이었다. 젊은 장정의 걸음으로도 열흘은 꼬박 걸리는 그 험한 길을 허리가 기역자로 굽고 지팡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든 칠순 노파가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다. 게다가 겨울이 코앞이라 밤이면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어올 터였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어미의 눈에는 1000리길의 거리도 험준한 산세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을 아들의 보쑥한 얼굴만이 등불처럼 환하게 보일 뿐이었다. 노파는 부엌으로 들어가 깨진 항아리 조각을 치우고 남은 보리쌀을 털어 주먹밥 몇 덩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들이 예전에 사주었던 아까워서 한 번도 신지 못했던 무명 버선 한 켤레를 꺼내 신었다. 발에 꼭 맞는 버선의 감촉에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홍시가 상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목화솜으로 몇 겹이나 정성스럽게 감싼 뒤 작은 대나무통에 넣어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가슴 한복판 심장 고동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곳에 홍시를 품으니 마치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안고 있는 듯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기다려라. 이 어미가 간다. 내 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너에게 가는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파는 보찜을 단단히 메고 지팡이를 짚으며 텅 빈 집을 나섰다. 쌀이문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저녁바람이 노파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동네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어댔으나 노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쪽을 향해 굽은 등을 움직였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 무렵 하늘에는 어느새 시퍼런 달이 떠올라 노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발밑에 돌부리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노파의 집신을 갉아먹으려 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귀신 손톱처럼 뻗어와 옷자락을 잡아챘다. 하지만 노파는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내 아들 입에 이 붉은 홍시를 넣어주기 전에는 저승사자가 와도 나는 눈을 감지 못한다. 품속의 홍시가 뭉개지지 않도록 상체를 꼿꼿이 세우려 애쓰는 그녀의 모습은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위태롭지만 강인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속의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늑대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정체 모를 짐승의 눈빛이 숲속에서 번득였지만 노파는 멈추지 않았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에는 고난의 세월이 만든 주름 골짜기가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앞을 가로막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만 노파는 품속에 든 홍시의 온기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했다. 상원아, 조금만 참거라. 이 어미가 지금 너에게 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죄인이 된 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미의 전쟁이자 부당한 세상에 맞서는 늙은 여인의 마지막 투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불길은 종아리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집어삼킬 듯 타올랐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은 노파의 버선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아빠져 시커먼 핏물과 누런 고름이 엉겨붙어 굳어 있었다. 험준하기로 소문난 문경세제의 가파른 고갯길은 늙은 어미의 굽은 등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대한 짐승의 등뼈처럼 거칠게 솟아 있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정수리까지 찌릿하게 울려 퍼졌지만 노파는 신음소리조차 낼 기력이 없어 그저 거친 숨만 헐떡일 뿐이었다. 아이고 내 다리야. 조금만 더 버텨다오. 아직 갈 길이 구말린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 상원이는 어찌 산단 말이냐. 지팡이로 쓰는 마른 나뭇가지가 툭 부러질 듯 위태롭게 휘청거렸지만 노파는 이를 악물고 땅을 짚어 몸을 일으켰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얇은 무명 치마를 사정없이 후려쳤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러나 노파의 왼손은 단 한순간도 가슴팍을 떠나지 않았다. 품속에 든 홍시, 그 붉은 심장이 식을까? 혹여나 험한 길에 치어 터질까? 그녀는 자신의 늑골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곳만은 철옹성처럼 지켜내고 있었다. 산 중턱에 이르자 희뿌연 안개와 함께 쌀아기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노파의 처절한 행보를 비웃기라도 하듯 날씨는 급격히 사나워졌다. 젖은 낙엽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잿기를 수십 번. 그때마다 노파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가슴부터 보호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르고 손바닥이 까져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황급히 품속을 확인했다. 대나무 통 안에 홍씨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노파의 모습은 마치 자식을 품에 안은 어미 짐승에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배고픔은 고통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출발할 때 가져온 주먹밥은 이미 동이 났고 산길 옆에 흐르는 계곡물로 쓰린 속을 달래며 버텨온 지 이틀째였다. 뱃가죽이 등 가죽에 들러붙는 듯한 허기짐이 밀려올 때면 품속에서 풍겨나오는 달큰한 홍시 냄새가 유혹하듯 코끝을 스치곤 했다. 안 된다 이놈의 주둥아리야. 이게 어떤 것인데 감히 탐을 내느냐. 내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노파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유혹을 떨쳐냈다. 눈앞이 핑 돌고 헛것이 보일 정도로 기력이 쇠했지만 그 홍시는 아들의 목숨 줄이나 다름없었다. 해질녘 산 아래 작은 주막이 보이는 마을 어귀에 당도했을 때 노파의 몰골은 영락없는 거짓골이었다.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바람에 날리고 흙투성이가 된 옷자락은 너덜너덜해져 속살이 훤히 비쳤다. 주막 평상에 앉아 국밥을 먹던 장정들이 노파를 보며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다. 어이 할멈 재수없게 어디서 거짓대가 굴러들어왔어. 썩 꺼지지 못해. 주모가 소금을 뿌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평생을 꼿꼿한 선비의 어미로 살아오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해본 그녀였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싶었지만 노파는 굽은 허리를 더욱 조아리며 읍소했다. 부인 댁에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늙은이가 며칠을 굶어 걸을 힘이 없습니다. 남는 누룽지라도 좋으니 한 줌만 적선해 주십시오. 내 죽어서라도 그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바닥에 엎드려 비는 노파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 처절함에 마음이 동했는지 아니면 그저 귀찮아서였는지 주모는 먹다 남은 식은 밥덩이와 짠지 몇 조각을 바가지에 담아 던지듯 내주었다. 먹고 얼른 사라져 냄새나서 손님 다 떨어지겠네. 노파는 그것을 감지덕지 받아들고 주막 뒷마당 구석진 곳으로 가서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모래가 씹히는 차가운 밥이었지만 꿀맛보다 달았다. 목이 메어 컥컥거리면서도 그녀는 물 한 모금 없이 밥알을 씹어 삼켰다. 먹어야 산다. 살아서 가야 한다. 한 톨의 밥알도 흘리지 않으려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 먹는 그녀의 눈에 왈칵 눈물이 고였다. 상원아, 네 어미가 이 꼴이 되었구나. 천하의 김진사 어머니가 국어를 다 하는구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그녀는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였다. 그때 며칠 전부터 품속에서 느껴지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대나무통을 조심스레 열어본 노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홍시의 껍질 한쪽이 얇아지다 못해 투명해지며 짓무르기 시작한 것이다. 노파의 체온과 험한 길의 충격이 홍시를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직 한양은 멀었는데 벌써 이러면 어찌하나.
노파는 망연자실하여 탄식했다. 붉은 과육이 흘러나올 듯 위태로운 홍씨를 보며 그녀는 자신의 낡은 저고리 고름을 뜯어내어 손뭉치와 함께 더 두껍게 감쌌다. 이제부터는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뛰지도 구르지도, 심지어 크게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다. 다시 길을 재촉하여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숲길로 들어섰을 때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울창한 숲속, 어디선가 크르릉하는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노파는 본능적으로 지팡이를 고쳐 쥐고 나무 등치에 등을 기댔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번득이더니 거대한 늑대 한 마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굶주림에 지쳐 앙상하게 갈비뼈가 드러난 늑대는 침을 질질 흘리며 노파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도망칠 힘도 싸울 힘도 없었다. 놈의 날카로운 이빨이 노파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다. 보통의 노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테지만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은 공포마저 집어삼켰다. 노파는 품속에 홍씨를 꽉 끌어안으며 짐승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리고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짐승의 포효보다 더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미무라 내 놈이 감히 누구 앞을 막아서느냐. 내 몸은 뜯어먹어도 좋으나 내 품에는 손대지 마라. 이 안에는 내 아들의 목숨이 들어있다. 죽음을 각오한 어미의 살기치가 서린 눈빛은 굶주린 맹수마저 주춤하게 만들었다. 노파는 지팡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녀의 기세에 눌린 탓일까? 아니면 늙고 병든 노인의 고기에서 나는 죽음의 냄새가 싫었던 것일까? 늑대는 한참을 으르렁거리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긴장이 풀린 노파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줌을 지린 탓에 치마가 축축해졌지만 부끄러움 따위는 없었다. 오직 홍씨가 무사한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더듬어 보니 다행히 대나무통은 온전했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노파는 나무 뿌리를 베개 삼아 쪽잠을 청했다. 살을 내는 추위가 덮쳐왔지만 그녀는 품속의 온기에 의지해 가물거리는 정신을 붙잡았다. 꿈속에서 아들이 갓쓴 모습으로 나타나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해서 노파는 잠꼬대하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지났다. 노파의 발은 피멍이 들어 퉁퉁 부어올라 본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집시는 다해져 맨발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돌길을 걸어야 했다. 발바닥 가죽이 벗겨지고 굳은 살이 박이기를 반복하며 노파가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점점이 찍혔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인 용인 땅에 접어들었을 무렵 홍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과육이 물러져 이제는 손끝만 닿아도 껍질이 터질 것만 같았다. 노파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갓난아기를 다루듯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는 기이한 자세로 걸었다. 사람들은 그런 노파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 손가락질하며 피해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귓가에 맴도는 아들의 목소리, 어머니 춥습니다. 무섭습니다. 라는 환청만이 그녀를 채찍질했다.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피할 곳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노파는 비에 쫄딱 젖은 생쥐꼴이 되었다. 차가운 빗물이 옷을 뚫고 들어와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감쌌지만 빗물은 야속하게도 옷자락을 타고 스며들었다. 안 돼. 비야 제발 멈추어다오. 내 홍씨가 젖으면 안 된다. 노파는 길가의 큰 바위 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혼미해져 갔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영원한 잠의 유혹이 손짓했다. 이대로 잠들면 편할 텐데, 고통도 배고픔도 없을 텐데. 죽음의 달콤한 속삭임이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때 품속에서 뭉클한 감촉이 느껴졌다. 너무 물러져서 이제는 형체조차 유지하기 힘든 그 홍씨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노파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다. 아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상원이는 영영이 맛을 못 본다.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겠느냐. 노파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다리는 춤을 추듯 휘청거렸지만 눈빛만은 빗줄기를 뚫을 듯 강렬했다. 멀리 한양 도성의 성곽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도 했다.
착시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노파는 그것을 희망이라 믿었다. 상원아, 다 왔다. 조금만 기다려라. 진흙탕에 미끄러져 흙투성이가 되면서도 그녀는 기어이 앞으로 나아갔다.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까져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노파의 피 묻은 발자국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하늘도 감동할 지극한 정성이었으나 현실은 냉혹했다. 홍 씨는 이제 거의 곤죽이 되어가고 있었고 노파의 생명 불씨 또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었다. 과연 이 뭉개진 열매를 들고 저 높은 성벽을 넘을 수 있을까? 아들에게 닿기도 전에 이 몸이 먼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노파는 그 두려움을 걸음마다 지시겨 밟으며 한양을 향해, 오직 한양을 향해 죽음의 행군을 계속했다. 한양의 거대한 숭례문이 마치 입을 쩍 벌린 괴물처럼 노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천리길을 기어온 노파의 눈에 비친 도성의 성벽은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처럼 까마득하게 높았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과 짐을 가득 실은 우마차가 분주히 오가는 활기찬 거리. 한복판에서 거짓골을 한 노파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옷까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검붉은 얼굴, 그리고 터진 발에서 흘러나온 피고름이 흙바닥에 자국을 남기는 그녀의 모습에 행인들은 코를 싸쥐며 피했다. 그러나 노파의 시선은 화려한 기와집도 시전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도 아닌 오직 북쪽의 의금부 쪽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지팡이조차 제대로 짚을 수 없었지만 품속에서 미지근하게 식어가는, 아니 이제는 거의 물처럼 변해버린 홍씨의 무게감이 그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상원아, 어미가 왔다. 저 성벽만 넘으면 네가 있다. 의금부의 소슬대문 앞은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다. 죄인들의 비명소리가 담장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창을 든 나졸들의 눈빛은 매서웠다. 노파는 떨리는 걸음으로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제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문을 지키던 옥졸이 창자루로 노파의 어깨를 툭 밀쳤다. 뭐야, 이 미친 할망구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얼씬거려 썩 꺼지지 못해. 노파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옥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제 아들은 역적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먼 시골에서 이 늙은 어미가 자식 입에 뭐라도 하나 넣어주려고 천리를 걸어왔습니다. 제발. 옥졸은 귀찮다는 듯 발길질을 해대며 코웃음을 쳤다. 이런 빌어먹을 노인네들이 한 트럭이다. 역적놈의 가족 주제에 어디서 동정을 피해 곤장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거칠게 떠밀린 노파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몸이 부서지는 건 상관없었으나 품속의 홍씨가 충격을 받았을까봐 쏘스라치게 놀라 가슴을 감싸 쥐었다. 대나무 통 틈새로 끈적한 액체가 배어나와 속옷을 적시는 것이 느껴졌다. 아, 안 되는데. 노파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황급히 옷자락을 들추어 보니 붉은 홍시즙이 피처럼 번져 무명 저고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과육은 이미 형체를 잃고 흐물흐물해져 있었다. 노파는 숨이 턱 막혔다. 이 붉은 물이 마치 아들의 피 같아서 자신이 기어이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옥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노파는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낄 뿐이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 늙고 힘없는 어미의 편은 없었다. 차라리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아들을 만나고 싶은 심정이었다. 쫓겨난 노파는 옥사 담장 옆 옥바라지 골목이라 불리는 음습한 구석으로 밀려났다. 그곳에는 죄인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쪽잠을 자거나 흐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노파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각자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타인의 불행을 돌볼 여유 따위는 사치였다. 밤이 깊어지자 살을 애는 듯한 한양의 밤공기가 노파의 뼛속을 파고들었다. 시골의 추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매서운 칼바람이었다. 노파는 얇은 치마폭으로 몸을 감싸고 품속의 홍씨 아니, 이제는 홍씨 죽이 되어버린 그것을 체온으로 덮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웅크렸다. 배고픔과 탈진으로 정신이 혼미해졌다. 눈을 감으면 아들이 고문을 당하는 환상이 눈을 뜨면 차가운 돌담만이 그녀를 가두었다. 상원아, 이 어미가 무능하여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구나. 이 달콤한 것을 내 입에 넣어주지도 못하고 여기서 썩히는구나. 노파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와
턱 끝에서 얼어붙었다. 그때 저 멀리서 물러거라. 형조 판서, 대감 행차시다. 하는 외침과 함께 요란한 징소리가 들려왔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수십 개의 청사초롱 불빛이 옥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죄인들의 판결을 관장하는 형조의 우두머리 판서가 야간 순시를 나온 것이었다.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죄인 가족들이 황급히 일어나 길을 터주고 고개를 조아렸다. 노파의 흐릿한 눈동자에 번쩍이는 불빛이 비쳤다. 죽어가던 의식 속에서 본능적인 직감이 스쳤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라면 내 아들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본능이었다. 노파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다리의 감각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으나 그녀는 땅을 기어서라도 가마 앞으로 가야 했다. 호위무사들이 길을 막고 서슬퍼런 칼을 차고 있었지만 노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마가 그녀 앞을 지나가려는 찰나 노파는 괴력에 가까운 힘으로 호위 병사들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행렬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대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찢어질 듯한 비명이 밤공기를 갈랐다. 갑작스러운 난입에 놀란 가막군들이 휘청거렸고 호위무사들이 즉시 칼을 뽑아들고 노파를 에워쌌다. 네, 인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차를 막느냐. 당장 목을 쳐라. 무사의 칼날이 번뜩이며 노파의 목을 겨누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이었지만 노파는 물러서지 않고 가마를 향해 납작 엎드렸다. 베어라, 내 목을 베고 내 아들을 살려다오. 이 늙은 년 죽는 건 두렵지 않다. 그 소란 속에 가마의 문이 열리고 위험 있는 풍채의 형조 판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백발이 섞인 수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상황을 살폈다. 무슨 소란이냐. 멈추어라. 판서의 낮은 목소리에 무사들이 멈칫하며 길을 열었다. 판서는 흙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노파를 내려다보았다. 거지보다 못한 몰골에 피고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노파가 가슴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가슴 밖 낡은 저고리 위로 붉게 배어나온 선명한 핏자국이 보였다. 판서는 흠칫 놀랐다. 무사들이 그녀를 찌른 줄 알았던 것이다. 저 노인이 피를 흘리고 있지 않느냐. 누가 칼을 썼느냐. 판서가 호통을 치자 무사들이 당황하여 무릎을 꿇었다. 아니옵니다. 소인들은 아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판서는 가마에서 내려 노파에게 다가갔다. 노인장 고개를 들어보라. 어디를 다친 것이냐. 피를 이리 많이 흘려서야 어찌 살겠느냐. 판서의 목소리에 일말의 연민이 묻어났다. 노파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흙탕물로 얼룩진 얼굴에 눈물 자국만이 하얗게 길을 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감싸쥐며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피가 아닙니다, 나으리. 노파는 품속에서 조심스레 대나무통을 꺼냈다.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붉은 죽처럼 변해버린 껍질과 과육이 뒤섞여 곤죽이 된 홍시가 들어있었다. 그 붉은 물이 넘쳐 흘러 노파의 가슴을 피처럼 적신 것이었다. 이것은 제 아들의 피눈물이고 이 못난 어미의 썩어 문드러진 심장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무사들도 옥졸들도 그 기이한 광경에 숨을 죽였다. 썩은 홍시 냄새가 아닌 달큰하면서도 시큼한 발효의 냄새가 묘하게 퍼져나갔다. 노파는 뭉개진 홍시통을 판서의 발치에 내려놓으며 바닥에 머리를 쿵쿵 부쉈다. 이마가 깨져 진짜 피가 흘러내려 홍시 물과 섞였다. 시골 총구석에서 이 붉은 감 하나 들고 천리를 왔습니다. 죄지은 자식이라도 배는 고플까봐 평생 감 하나 배불리 못 먹인 게 한이 되어 이거 하나 먹이려고 굶어가며 왔습니다. 그런데 다 터져버렸습니다. 제 아들 인생처럼 이 어미 속처럼 다 뭉개져 버렸습니다. 노파의 오열은 통곡으로 변해 옥사 앞마당을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하늘을 향해 따지는 서리빨 같은 원망이자 자식을 향한 숭고한 사랑의 절규였다. 형조 판서는 말없이 그 붉은 곤죽을 응시했다. 차가운 이성과 법리로만 평생을 살아온 그의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역적의 가족이라 하여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받던 이 노파가 천리길을 걸어오며 지키려 했던 것이 고작 다 썩어가는 홍시 하나였다니. 그 붉은 얼룩이 진짜 피보다 더 붉고 뜨겁게 판서의 망막을 태웠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흙바닥에 놓인 그 볼품없는 대나무통을 집어들었다.
끈적한 홍시물이 판서의 고운 손에 묻어났지만 그는 닦아내지 않았다. 이것이 전리를 온 홍시란 말이냐? 판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단순한 치정이나 억지 상소가 아님을 이 노파의 눈빛 속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태산보다 무거움을 직감했다. 바람이 멈추고 밤하늘에 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정적 속에 노파와 판서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거대하게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형조 판서의 손에 들린 대나무통에서 흘러나온 붉은 즈백이 관복 소매를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의금부 앞마당에 깔린 정적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판서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수행하던 호위 대장에게 짧고 단호하게 명했다. 즉시 형조의 정청을 열라. 내 오늘 밤 이 사건을 친국 비록 임금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나 그에 준하는 엄중한 신문하듯 다시 살필 것이다. 주위의 관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만류하려 했다. 대감 밤이 깊었습니다. 하물며 이미 의금부에서 역모로 결론난 사안을 형조에서 다시 건드리는 것은 월권이 될 수도 있사옵니다. 그러나 판서의 눈빛은 한겨울의 서리발보다 차가웠다. 월권이라 했느냐? 늙은 어미가 자식 살리겠다고 피투성이 발로 천리를 걸어왔는데 관리가 잠 좀 못 자는 것이 대수란 말이냐? 이 홍씨가 썩어 문드러질 동안 조정의 녹을 먹는 우리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판서의 호통은 천둥처럼 쩌렁쩌렁 울렸고 그 서슬에 눌린 관리들은 황급히 채비를 서둘렀다. 형조 정청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수십 개의 촛불이 일제히 켜지며 어둠을 몰아냈다. 중앙에는 판서가 위엄 있게 좌정했고 양옆으로 서기들이 붓을 들고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했다. 곧이어 지하 감옥의 육중한 쇠창살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쇠사슬 끌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다. 죄인 김상원 대령하였소. 옥졸들에 의해 양팔이 들려 끌려 나온 사내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며칠간의 모진 고문으로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다리는 으스러져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퉁퉁 부어오른 데다 핏기가 하나도 없어 마치 시체와 같았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노파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상원하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을 기어 아들에게로 돌진했다. 옥졸들이 막으려 했으나 판서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두어라. 어미가 자식을 안겠다는데 막는 법은 없다. 노파는 피범벅이 된 아들의 다리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 새끼야. 이게 무슨 꼴이냐. 글만 읽던 고운 손이 이게 무엇이냐. 혼절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던 김상원이 어미의 울음소리에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흐릿한 시야 속에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의 얼굴이 들어오자 그의 메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습니까?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났다. 노파는 피눈물을 흘리며 품속에서 꺼낸 이제는 빈 껍질과 찌꺼기만 남은 대나무 통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려 애썼다. 내가 늦었다. 홍시가 다 터져버렸다. 너 주려고 가져왔는데 다 썩어버렸다. 그 처절한 광경에 정청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심지어 아들을 고문했던 옥졸들조차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모든 사단을 꾸며낸 고발자 마을의 탐관오리 최참복만이 불안한 눈빛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는 김상원의 땅을 빼앗기 위해 그가 쓴 시를 역모로 조작하여 고변한 장본인이었다. 판서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죄인 김상원을 고발한 최가놈은 앞으로 나오라. 최참봉이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와 납작 엎드렸다. 네가 고변하기를 김상원이 지은 시에 붉은 해가 떨어지고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는 구절이 있어. 이것이 임금의 붕어를 저주하고 역모를 꾀한 증거라 하였다. 사실인가? 최참봉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대감 붉은 해는 곧 전하를 상징하는 것이니 그것이 떨어진다 함은 불충한 마음을 품은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판서의 눈매가 날카롭게 휘어졌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노파가 가져온 뭉개진 홍시통을 들어 최참봉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시큼하고 달큰한 냄새가 최참봉의 코를 찔렀다. 내 눈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최참봉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썩은 감이 아니옵니까? 그래 감이다. 홍시다. 판서가 나직하게 그러나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노파가 천리기를 품에 안고 온 이 홍시가
바로 그 붉은 해의 정체다. 판서는 김상원에게 시선을 돌렸다. 죄인은 답하라. 네가 쓴 시의 진짜 뜻이 무엇이냐? 김상원은 찢어진 입술을 달싹이며 힘겹게 토해냈다. 소생의 집마당에는 늙은 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난한 살림에 쌀은 없어도 가을이면 그 감이 붉게 익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소생이 시에서 말한 붉은 해는 가지 끝에 매달린 잘 익은 홍시를 뜻하는 것이요. 새로운 하늘은 감을 따낸 뒤 드러나는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노래한 것일 뿐입니다. 김상원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그 울림은 정청의 기둥을 흔들 만큼 진실했다. 판서는 다시 최참봉을 노려보았다. 들었느냐 시골 선비가 풍류를 읊은 것을 두고 역모라 칭하여 한 가정을 파탄내고 국법을 어지럽혔으니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최참봉은 사색이 되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저놈이 거짓을 고하는 것입니다. 핑계입니다. 그때 판서가 옆에 있던 서기에게 명하여 김상원의 압수된 서책들을 가져오게 했다. 판서는 낡은 시집 하나를 펼쳐들었다. 내 오늘 밤 이자의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다. 이자의 글 어디에도 권력을 탐하거나 세상을 뒤엎으려는 야심은 없었다. 오직 늙은 노모의 건강을 비는 효심과 가난하지만 맑게 살고자 하는 선비의 절개만이 가득하더구나. 판서는 뭉개진 홍시통을 높이 들어 올리며 좌중을 향해 외쳤다. 천하의 어떤 역적놈이 거사를 도모할 자금이나 무기 대신 이 썩어가는 과일 하나를 증거로 내밀 수 있단 말이냐. 이 홍시 냄새야말로 그 어떤 명분보다 진한 진실의 향기다. 판서의 호령의 최참봉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바지춤에서 오줌이 흘러나와 바닥을 적셨다. 판서는 경노하여 책상을 내리쳤다. 여봐라, 무고한 백성을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고 국정을 농단한 죄인 최가를 당장 형틀에 묶어라. 저놈이 짓거린 거짓말이 다시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매우 철하 호위. 무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최참봉을 끌어내렸다. 살려주십시오. 대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참봉의 비명소리가 정청을 가득 메웠으나 그 누구도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이어 둔탁한 곤장 소리와 함께 살점이 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노파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아들의 억울함을 씻어내는 씻김굿의 장단처럼 들렸다. 판서는 자리에서 내려와 노파와 김상원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뭉개진 홍시통을 노파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천하의 판서가 죄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파격적인 행동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노인장 미안하오. 내 눈이 어두워 백성의 억울함을 너무 늦게 보았소. 내 관복의 붉은색보다 이 뭉개진 홍시의 붉은 빛이 100배 1000배 더 귀하고 무거운 것임을 오늘에야 깨달았소. 판서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판서의 옷자락을 잡고 오열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우리 상원이 이제 사는 겁니까? 내 아들 안 죽는 겁니까? 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상원의 포승줄을 직접 풀어주었다. 밧줄이 풀리자 김상원은 힘없이 쓰러지듯 어미의 품에 안겼다. 어머니, 오냐 내 새끼.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모자의 모습. 위로 촛불이 일렁였다. 뭉개진 홍시에서 흘러나온 즙은 노파의 치마와 아들의 죄수복을 하나로 묶듯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썩은 과일의 흔적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져 올린 기적의 징표이자 부패한 권력의 악취를 덮어버리는 숭고한 사랑의 향기였다. 판서는 붓을 들어 판결문의 마지막 점을 찍었다. 김상원 무죄 즉시 석방. 그 글자 하나하나가 먹물이 아닌 빛으로 쓰인 듯 선명하게 빛났다. 밖에서는 동이 터오는지 새벽 다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진실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김상원의 몸은 이미 너무 많이 상해 있었고 노파 역시 천리길의 여독으로 실신 직전이었다. 이 기쁨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 풀려난 모자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고단할지 모르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의금부의 차가운 바닥은 세상 그 어떤 비단 금침보다 따뜻했다. 동이 터오는 새벽, 한양의 하늘은 짙은 남색에서 서서히 붉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밤새 의금부 앞마당을 무겁게 짓누르던 침묵은 둔탁하고도 거대한 굉음과 함께 깨어졌다.
끼익. 육중한 쇠사슬이 풀리고 거대한 옥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지옥의 아가리가 닫히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천지개벽의 소리와도 같았다. 며칠간의 모진 고문으로 걷기조차 힘든 김상원이 두 옥졸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어 나왔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의 창백한 얼굴에 쏟아지자 그는 눈이 부신 듯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이마를 가렸다. 세상의 공기는 감옥 안의 썩은 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쾌하고 차가웠다. 그리고 그 빛 너머 밤새 뜬 눈으로 문 앞을 지켰던 노파가 지팡이의 의지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상원아. 노파의 목소리는 다 쉬어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았으나 아들의 귀에는 그 어떤 천상의 음악보다 선명하게 꽂혔다. 김상원은 옥졸들을 뿌리치고 땅바닥을 기어가듯 어머니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다. 두 모자는 의금부 앞 흙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다. 살아있다. 따뜻하다. 꿈이 아니다. 노파는 피딱지가 앉은 거친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다. 퉁퉁 부은 눈, 찢어진 입술, 헝클어진 머리카락.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곱디고 왔던 선비의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것을 확인한 노파의 가슴이 미어졌다. 내 새끼, 이 고운 얼굴이 배고프지 춥지어서 집에 가자. 노파는 주섬주섬 품속을 뒤적였다. 그리고 어젯밤 판서 대감 앞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대나무통을 꺼내 들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하고 춥춥한, 그러나 묘하게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통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지식여진 붉은 액체와 껍질 조각들이 뒤엉켜 출렁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과일이라기보다는 붉은 진흙 덩어리에 가까웠다. 노파는 망설였다. 천리를 가져왔으나 이미 흙먼지와 빗물 그리고 땀에 절어버린 이 흉물스러운 것을 감히 귀한 아들의 입에 넣을 수가 없었다. 상원아, 이걸 어쩌나. 다 상해버렸다. 버려야겠다. 나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주마. 노파가 대나무통을 물리려 하자 김상원이 다급하게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주십시오. 제게는 이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것입니다. 어서요. 아들의 재촉에 노파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끈적한 홍시, 죽을 푹 찍어 아들의 입가에 가져갔다. 손톱 밑에 낀 때와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가락이었지만 김상원은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손가락을 입에 물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것은 단순히 단맛이 아니었다. 천리길을 걸어온 어머니의 땀냄새였고 돌부리에 채여 흘린 피맛이었으며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온 끈질긴 생명의 맛이었다. 혀 위에서 녹아내리는 뭉개진 과육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차갑게 식어있던 김상원의 오장육부를 뜨겁게 데웠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홍시 범벅이 된 입가로 흘러내렸다. 짭조름한 눈물과 달콤한 홍시가 입안에서 섞였다. 맛이 어떠냐? 상했지 떨지 노파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김상원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어머니의 손에 남은 즙까지 남김없이 핥았다. 아닙니다. 답니다. 정말 답니다, 어머니.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조 판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내 평생 수많은 산의 진미를 맛보았으나 저토록 맛깔스럽게 먹는 모습은 처음 보는구려. 판서는 옆에 서 있던 호위 대장에게 눈짓했다. 대장이 튼튼한 당나귀 한 마리와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다. 노인장 돌아가는 길은 올 때처럼 험하지 않을 것이오. 내 작은 성인이 거절하지 말고 받으시오. 그리고 선비 자네는 훗날 몸을 추스르거든 다시 한양으로 오게. 내 자네의 그 맑은 글솜씨를 조정에 천거하고 싶네. 김상원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판서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대감의 은혜, 백골난망이옵니다. 하오나 소생은 당분간 늙으신 노모를 봉양하며 고향 땅을 지키고 싶습니다. 벼슬보다는 어머니의 구분 등을 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생각되옵니다. 판서는 씁쓸한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효셔가 곧 충종의 근본인 것을 잘 가시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당나귀 등에 어머니를 태우고 김상원은 고삐를 잡고 천천히 걸었다. 문경세제의 가파른 고개도 짐승이 울던 깊은 산속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올 때는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길이었으나
갈 때는 생명을 얻어 돌아가는 환희의 길이었다. 노파는 당나귀 등에서 꾸벅꾸벅 졸아가도 문득문득 잠에서 깨어 아들의 뒷모습을 확인하곤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상원아, 다리가 아프지 않으냐?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발에 비하면 제 다리는 솜털 같습니다. 두 모자가 주고받는 대화는 가을 바람을 타고 산천초목으로 흩어졌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모자의 귀향을 축복하듯 한들거렸다. 천리 길 멀고도 험했던 그 길은 이제 모자의 정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꽃길이 되었다. 보름 만에 당도한 고향집은 처참했다. 주인 없는 사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고 깨진 장독대와 찢어진 문풍지는 스산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모자에게는 그 폐허조차 궁궐처럼 아늑하게 느껴졌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입니다. 김상원이 어머니를 부축해 마루에 앉혔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잎을 거의 다 떨구고 앙상해진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꼭대기에 매달려 있던 그 마지막 홍시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파란 하늘만이 시리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김상원의 눈에는 보였다. 그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붉은 희망이 지금 자신의 뱃속에 들어와 뜨거운 피가 되어 흐르고 있음을.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밥 짓는 냄새가 퍼져나가자 죽어있던 집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김상원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감나무가 붉은 등불을 켠 듯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대신 마을 서당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자, 해보세요. 김상원은 잘 익은 홍시 하나를 따서 껍질을 벗겨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다. 노파는 이제 기력이 더욱 쇠하여 거동조차 힘들었지만 아들이 주는 홍시를 받아먹는 그 순간만큼은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달다. 참말로 달다. 그때 그 맛하고 똑같구나. 노파의 흐릿한 눈동자에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천리 길을 걸었던 고통은 잊혔고 오직 아들을 살려냈다는 자부심과 사랑만이 가슴에 남았다. 어느 날 노파는 아들의 무릎을 베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붉은 홍시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다. 김상원은 어머니의 주검 앞에서 통곡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어머니가 주신 그 붉은 심장, 제 가슴 속에서 영원히 뛰게 하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가 어머니의 아비로 태어나 천리길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양지 바른 언덕 감나무가 잘 보이는 곳에 모셨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그 무덤가에는 유난히 붉고 탐스러운 감들이 열려 지나가는 배고픈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처절한 것인지 아는 이는 드물다. 여기 지식여진 홍시 하나를 품고 천리길을 걸었던 한 늙은 어미의 이야기는 그 사랑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뼈를 깎고 살을 태우는 고행임을 보여준다. 지금도 어느 시골집 마당 붉게 익어가는 감나무 아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의 그림자를 본다. 껍질이 터지고 속이 문드러져도 기어이 단맛을 내어주는 저 홍시처럼 부모란 존재는 자식을 위해 온몸을 던져 희망을 빚어내는 연금술사가 아닐까.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자 툭하고 잘 익은 홍시 하나가 김상원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주워들어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렸다. 붉은 노을 속에서 어머니의 미소가 환하게 번지고 있었다.